캄보디아는 코로나19와 함께 또 하나의 거대한 위기가 동시에 찾아온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중 위기라고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EU에서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특혜 관세 제도죠. 일명 이제 EBA, Everything But Arms라는 그 제도가 이제 제재 조치로서 철회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가 연초부터 시작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예기치 못하게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예, 이 EBA 지위를 철회하겠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캄보디아 민당이 2018년 선거를 앞두고 2017년 말에 최대 야당이자 유일한 라이벌 경쟁자인 캄보디아 구국당을 해산한 데 따른 EU의 제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재가 정해질지 초미의 관심사였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유럽 시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캄보디아 수출에 있어서 2018년에는 전체 수출에서 46%까지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미 좀 어느 정도 유럽 시장을 향한 수출이 좀 위축되면서 27%까지 줄었지만, 어쨌든 캄보디아 수출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시장이면 틀림없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시장이 무관세 혜택을 철회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아주 캄보디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2020년 연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캄보디아 수출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 바로 섬유봉제 산업이죠. 섬유봉제 산업은 캄보디아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90%에 달하는 아주 기형적으로 단일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그런 경제 구조입니다. 그리고 전체 수출액에 있어서도 75%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 섬유봉제 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또한 유럽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EBA 지위 철회는 그야말로 엄청난 타격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섬유봉제 산업에는 지금 현재는 약 90만 명 정도가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바로 그런 실업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제재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이 모색되었는데, 관건은 이제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겜소카 전 캄보디아 구국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이분에 대한 기소를 중지한다든지 혹은 뭐 석방한다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 사면으로까지 이어져야 되겠죠. 이런 조치가 취해진다면 EU 측에서도 제재를 철회한다든지 혹은 뭐 최소 수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예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또 과거 캄보디아 구국당 대표였던 삼낭시는 해외 망명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되느냐에 따라서 또한 EU가 제재 수준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2월에 결국은 이제 이 EBA 제재 수준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수출의 20% 혹은 10억 유로에 대해서 정상적인 관세인 12%에서 17%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은 8월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이 부분 제재가 어느 수준이냐, 이게 이제 캄보디아 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냐 아니냐가 좀 이제 캄보디아 정부로서는 그다음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캄보디아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제재가 가해진다면 아마도 최선의 결과가 아닌가, 충분히 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제 일단 2월에 발표가 난 직후에는 벌써 이제 막 주문이 취소되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월에 시행 되기도 전에 이미 그 효과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기적으로 코로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은 연초부터 이렇게 두 가지 위기 상황이 이제 동시에 들이닥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 당장 코로나 확진자가 뭐 갑자기 쏟아져 나와서 뭐 이런 상황의 위기는 아니었고요. 제일 먼저 EBA 부분 철회로 타격을 입게 되는 이 섬유 봉제 산업에 먼저 타격이 왔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그 섬유 봉제 산업 캄보디아에는 거의 지금 600개 이상, 700개 가까운 공장이 있는데 그 중에 절대 다수가 이제 중국 공장이고 혹은 뭐 대만 공장이고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60개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재도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한에서 먼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중국에서 이제 원자재가 공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가동할 수가 없었고 상반기에만 무려 324개의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장의 약 절반 정도가 가동을 중단한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20만 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실직을 하게 되었고 2020년 한 해 통틀어서는 33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실직을 하게 된 그러니까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것이죠. 연말에 집계한 바에 따르면 총 이로 인해서 190여 개의 공장이 결국은 이제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실직을 하게 된 노동자가 7만 명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섬유봉제 산업은 작년 한 해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6.4% 성장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경제의 이제 3대 산업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섬유 공제 산업과 그다음에 건설 산업 그리고 이제 관광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건설 산업은 이제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높습니다. 35%에 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어떻게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타격을 받았느냐면 이 건설 산업을 견인하는 이 자본은 거의 대부분 중국 자본입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중국인들이 대거 이제 캄보디아에 진출을 해 있는데요.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출국하는 사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그리고 이 건설 자본이 집중되었던 시아노크빌 거의 완전히 공동화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인이 약 20만 명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아누크빌은 한 최고 호황을 누리다가 그야말로 이제 텅텅 빈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건설 산업은 당장 작년 한 해 마이너스 2.4% 성장한 것으로 나오지만 건설 산업의 특성상 아마 올해 더 큰 마이너스 성장이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관광 산업을 보면 관광 산업도 GDP에서 18.7%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3대 산업의 하나인 것이죠. 뭐 우리 잘 알다시피 시엠리앱이라든지 요즘은 이제 시아누쿠빌까지 해서 아주 엄청난 관광객들이 매년 캄보디아를 찾았는데 이 이제 관광객들이 발길이 딱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무려 작년 한 해에 마이너스 36% 그러니까 완전히 관광산업은 초토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EBA 부분 철회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캄보디아 경제는 진짜 엄청난 타격을 이제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수출은 오히려 16.7%를 성장하는 성과를 얻었는데요. 주력 수출 상품인 의류, 이제 거기에 묶어서 신발이라든지 여행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농산물 수출 증가, 거기다가 이제 새롭게 이제 부상하고 있는 뭐 자전거 조립 이런 부분들이 선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출은 늘긴 늘었습니다. 반면에 아까 이제 원자재 공급 중단이라든지 이런 사태로 인해서 수입은 또한 이제 많이 감소를 했죠. 그래서 엄청난 타격을 입고 그런 상황이지만 의외로 비교적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마이너스 3.1%의 GDP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두 가지 위기가 동시에 취약한 캄보디아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정말 큰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성과는 예상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그런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이 캄보디아 인민당의 권위주의 정부가 어떻게 이 위기에 대응을 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위기 대응에 있어서 정부의 역량을 많이 발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당장 이제 캄보디아 내에서의 이제 코로나 확산 문제인데 여기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한 해 총 확진자 수가 이 정도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12월 31일 딱 기준을 잡으면 총 확진자가 378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외국에서 입국한 해외 입국자였기 때문에 실제 국내 감염 사례는 4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게다가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건 이제 처음부터 아주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뭐 다른 나라에서도 그랬지만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이제 강력한 그런 방역 정책을 취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최초로 그 지역 감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캄보디아 내국인이 확진이 나왔던 3월 달에 그 이제 시엠리업 지역에 있는 그런 일본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직원이었습니다. 그 일본인이 이제 일본에서 오면서 확진이 되었는데 그렇게 한 명 확진자가 나왔을 때 시엠리업 지역 전체 학교를 다 등교 중단하고 모든 모임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권위주의 정부에서 오히려 이제 이런 과감한 정책들을 쉽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워낙 이렇게 이제 확진자 수가 적고 사망자도 없고 이래서 WHO에서는 캄보디아를 아주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그런 방역 국가로 그렇게 축켜 세웠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올해 2월 말에 지역 감염이 발생하고 나서 뭐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숫자와 비교해 보시면 지금 2021년은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22,000명을 상회하고 있고요. 오늘도 뭐 보니 확진자가 계속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2020년만 놓고 본다면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대처를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타격을 이제 차단하고 만회하는 데 있어서도 캄보디아 정부의 시스템이 상당히 잘 돌아간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아주 선제적으로 취해지는데요. 예를 들면 뭐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하한다든지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펼친다든지 이런 정부의 정책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캄보디아에 이제 그런 실업급여 제도가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월부터 그 원자재 공급 중단으로 인해서 봉제 공장들이 이제 가동 중단되자 당장 그렇게 이제 일시적인 실직자에게 정부에서 40달러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고용자가 30달러
$40달러를 지급하도록 강제해서 이제 개인 노동자에게는 월 $70가 이제 지원되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난 한 해 총 33만 명에게 총 $2,200를 지원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금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급을 하긴 했지만 가구당 최소 30에서 최대 $100를 지원했고, 이게 이제 총 6차례 걸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매달 평균 60여만 가구에 지급을 했고, 그래서 작년 한 해 총 1억 6,5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게 이제 캄보디아 정부 한 해 예산 규모를 생각하면 이건 정말 상당한 규모의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대응을 잘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백신에 있어서도 정부 예산 1억 달러를 확보하고 이제 이걸로 부족하니까 기부 캠페인을 펼쳐서 5,700만 달러를 확보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접종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의 지금 8%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이 완료된 상태가 1,000만 명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은 1차 접종자는 거의 뭐 350만 명을 상회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에 캄보디아 정부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 역량을 한번 다시 발휘하고 인정받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보자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EBA 제재를 어떻게 지금 처리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작년 초반에만 하더라도 발표는 되었지만 시행을 하는 8월 이전에도 그 제재가 철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속가 재판이 중단되어야 하는데 결국은 계속 진행이 되었고, 오히려 코로나19를 이유로 계속 재판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훈센 총리가 이제 빅노상을 당했거든요. 그때의 겜소카가 문상을 갑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대화를 하는 이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계기로 뭔가 이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겜속하는 그 이후에 상당히 이제 거동이 좀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집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외출이 허용되고 지방을 가서 뭐 인사들을 만나고 이런 활동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큰 변화가 있겠구나, 뭐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들었는데, 반면에 이제 삼낭시를 중심으로 한 지금 해외 망명 중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훈센 총리는 아마 기본적으로 삼낭시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으로 모두 지금 사법적으로 이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도 삼낭시를 포함해서 한번 귀국해서 투쟁하려고 했지만 그게 이제 실패했고, 지난해에도 그 무소크와 그 부총재 등 이제 일부 인사들이 귀국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좀 안 되는 거 알면서 이렇게 좀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비자가 여권도 없고 뭐 비자도 없는 뭐 이런 상황. 그래서 결국은 입국을 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겨우 한다는 것은 이제 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인데, 그런 수준으로는 지금 현재 캄보디아 인민당 정부를 위협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겜속화에게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런 해빙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겜속화는 석방되지 않았고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8월에 EBA 부분 제재가 발효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인민당의 입장에서는 결국 이 제재를 안고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겜속화를 석방하고 뒤이어서 이제 뭐 사면을 하게 되면 다가오는 이제 2023년 총선에서 다시 또 이제 정상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 대가를 이제 이렇게 비교한 결과 그냥 현재의 부분 철회 정도는 그냥 감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한 것으로 풀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EU에서 취한 제재 조치가 결국 이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위기를 관리해내면서 정부는 상당히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가짜 뉴스들이 나오게 되니까 아주 명분이 좋죠. 그래서 가짜 뉴스들을 철저히 이제 막 단속하고 처벌하고 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뭐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코로나와 관계없이 가장 민감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캄보디아에서는 바로 베트남 문제입니다. 그 베트남과의 국경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히스테리컬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데, 이제 롱춘이라고 하는 공식적으로는 노조위원장이고 뭐 캄보디아 워치독 카운슬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회 운동가가 되겠습니다. 롱춘이라는 사람이 베트남 국경지대의 어떤 마을에 가서 보니 국경 표지석이 잘못 설치되는 바람에 그 기에 주민들이 지금 농지를 엄청나게 이제 손해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에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해서 롱춘을 선동 혐의로 구속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농춘을 또 석방하라는 요구가 이제 쏟아지게 된 것이죠. 뭐 거의 많은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이 시위를 하면서 농춘 석방을 요구했는데, 결국 이 시위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다 이제 선동 혐의로 구속하고, 그러니까 그 뒤이어서 또 같은 문제를 제기한 뭐 군소정당이긴 하지만 khmer 승리당의 대표도 결국 구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맞서는 어떤 세력도 용인하지 않는 전형적인 그런 권위주의 체제의 속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기 관리를 해내면서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으니까 아주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4월에 코로나를 핑계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그런 법을 제정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4월만 하더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없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위기 상황을 이제 바탕으로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당히 위험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데 이제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선포가 되면 기본적으로 3개월이 지속되고 심지어 계속 연장이 가능한 그런 무시한 법이 4월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치적 갈등이 좀 격화되면 바로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손쉽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위기 관리를 잘 하면서 권위주의 체제는 더욱더 강화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관계 부분에서 좀 보자면
지난 수년간 이제 캄보디아는 노골적인 이제 친중 정책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려를 낳았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갈등 관계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었죠. 그런데 작년 한 해에도 기본적으로 친중 정책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역시 이제 이 이중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중국이 에, 구원자로 뚜렷하게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존재감이 더 커지게 되었죠. 연초에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훈센 총리가 예, 자신이 직접 우한을 방문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이제 워낙 상황이 심각해서 우한을 방문하진 못했지만 대신에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과도 만나고 서로 상호 그런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놈펜 우한 간의 항공 노선도 폐쇄하지 않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친중적인 자세를 이제 과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10월에는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캄보디아 방문해서 FTA를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경제적 지원, 특히 앞서 우리가 봤듯이 쌀 수출이 급격히 늘었는데 이건 전부 이제 중국에서 쌀을 구매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무상 지원, 게다가 특히 백신을 중국이 적극적으로 캄보디아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물량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는 이제 더욱더 강화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한편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좀 개선된 것입니다. 미국 캄보디아 외교관계 수립이 이제 작년이 70주년이었는데 그걸 계기로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유화적인 그런 전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계속 압박하는 전략은 오히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완전히 이제 돌아올 수 없게 만든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이전에 미국 하원 상원에서 제기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제재 조치들은 유야무야 없어졌고 또한 그 2020년 초에 뭐 크루즈선이죠. 웨스터댐이라는 그런 대형 크루즈선이 일본에서 출발해서 막 기항항지를 찾지 못해서 계속 바다에 떠도는 상황에서 캄보디아가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 웨스터댐 호에는 이제 여러 나라 이제 승객들이 있었지만 미국 승객들이 제일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제 감사를 표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은 관계가 우호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그 중국이 해군을 그 캄보디아에 주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의혹이 썰로서 이제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리엄이라는 시아누쿠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게 이제 계속 뭔가 공사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해군 기지를 만들어서 중국이 사용할 것이다.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향후 이 문제로 인해서 급격히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그간의 친중 노선이 아주 뭐 큰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내세우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더 강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장 이제 그 중국과의 FTA가 올 초에 이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세안 중국 자유무역지대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특별히 양자 FTA까지 체결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더 강화되고 또 경제적인 그런 의존도도 더욱 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도 캄보디아와 작년에 이제 계속 FTA 협상을 벌여서 가장 단기간에
예, 이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이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와도 앞으로 뭐 경제적으로 관계가 강화되겠지만 뭐 전체적 캄보디아 이 수출입 시장에서 우리나라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급격하게 뭐 수출입이 증가한다든지 그건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캄보디아에 대해 한 동향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정현식 선생님 그 페이퍼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동 쪽 전공이라서 이제 노동만 보고 있는데 선생님 덕분에 이제 다른 부분들도 폭넓게 배울 수 있게 돼서 재밌게 읽었고요. 나름대로 제가 조금 더 덧붙이거나 뭐 약간 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얘기를 조금 더 얹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도 이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정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저기 캄보디아가 팬데믹을 통해서 위기도 왔지만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위기이자 기회인 상황인 거잖아요. 팬데믹 자체가. 그래서 특히 이제 캄보디아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유가 캄보디아에서 그 이제 정치적인 팬데믹이 정치적인 기회를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통제했다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굉장히 적절하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그러니까 2013년, 14년에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하면서 거의 정권의 안정성을 존립 기반을 흔들 만한 그런 대규모 시위가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이런 당근과 채찍 전략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시위를 하거나 이런 소유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노동 측면에서 보자면 노동조합을 통제하는 법들이나 아니면 그 그러니까 시위를 한 노조 간부들을 구속하고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당근 전략을 직접하게 쓰는 게 노동자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노조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노조를 배제시켜 버리는 거죠. 최저임금을 인상을 할 때도 최저임금 인상하고 나면 훈센 총리가 꼭 5불씩 최저임금 결정된 거에 더 높여가지고 그 훈센 총리 자체를 굉장히 멋진 아버지와 같은 그 자식들 돌보는 또 하나는 훈센 총리가 굉장히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굉장히 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제를 잘하고 뭐 노동자들에 대해 지원을 하고 실업이 있을 때 그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지원한 것도 있지만 이런 퍼포먼스를 이용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캄보디아의 굉장히 유명한 그 역사적인 왕의 얼굴을 자기로 만들어서 동상을 세운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노동자들을 돌보는 아버지의 모습들을 돌본다든가 노동자들 직접적인 접촉면을 맡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코비드 하에서도 같은 전략을 그러니까 코비드 지금 상황에서도 같은 전략을 사용합니다.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막고 처벌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원하고 또 돌보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훈센 총리가 자기 임금의 뭐 7달인가 8달의 임금을 그 코비드 대책 회의에 그 기금으로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이제 대중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들을 쓰는 것이 이 구조가 작동하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하는데 그리고 국민들이 이러한 권위주의 체제를 또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하는데 그런 기름과 같은 역할, 부드럽게 굴러가게 하는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이슈를 보면 지금 이제 레드존이라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을 완전히 못 나가게 봉쇄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음식도 없고 사람들이 굶어 죽겠다. 못 나가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게 되면 굶어 죽는다고 이제 아우성을 친단 말이죠. 이 안에서 돈도 없고 음식도 없고 이 지역에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어떤 인권의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잠재적인 폭발성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굶어 죽게 거의 굶주림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의 문제, 그 다음에 실업과 미지급 임금 문제, 그러니까 실업이 굉장히 이제 계속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봉제 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굉장히 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 경제적인 영향력이 있는데, 한 통계를 보면 캄보디아 사람 5명 중 1명이 봉제 산업의 임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직접적으로 거기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딸린 노동자들, 거기 그 노동자들에게 뭐 음식을 팔면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20%가 그 봉제 산업의 임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들이 거의 이제 그 틀이 망가지는 셈이고, 그다음에 또 아까 이제 일부는 그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실업급여 비슷한 그런 급여들의 일부는 고용주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고용주들이 이제 안 내고 있는 거, 자기도 못 살겠으니까 못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것들을 요구하는 시위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들 적절하게 고용주는 나는 돈 없으니까 못 준다고 배째라고 하고, 그럼 정부에서 그걸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위치가 이제 약간 희미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이 이후로 계속 이제 실업이 커지거나 미지급 임금이 커지면 그러니까 지금도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천 명이 모여서 시위를 했다는 건 1월에 보고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업급여 비슷한 그 금액이 이제 그 이러한 강력한 정부의 개입이나 권위주의적인 정책들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당근 중에 하나로 작동을 하는데, 과연 이걸 얼마만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캄보디아처럼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재정적인 규모가 많이 크지 않은 나라에서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제 지금 재정 적자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를 하고 있고, 유엔이나 월드뱅크에서도 그거에 관한 우려하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지속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폭발성을 가질 것인가, 이 권위주의 정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중국의 경제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저도 그 가보면 굉장히 이제 이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중국이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중국 자본이 굉장히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기 건설 산업에서도 중국 자본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의류 산업에서 고용주에서 그 거의 중국, 대만, 홍콩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한국 사람은 이제 11%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그 거의 그 프놈펜 지역의 그 마천루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거든요. 중국 자본이 프놈펜에서 하도 높은 건물을 많이 세워가지고. 근데 그러면 이 지배적인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적인 영역보다 자본들은 일상으로 파고들어 가는 거였는데,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사람들의 일상과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건 개인적인 궁금증이, 아무도 자료가 없어서 제대로 대답은 못 해주시더라고요. 아직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자료나 연구가 많이 없어서 제가 그냥 궁금하고, 이제 항상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짓고 있는 거대 건물, 굉장히 높은 건물이거든요. 아무도 그전까지는 그 캄보디아 저기 베트남에서 이렇게까지 높은 건물을 많이 짓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런 건물들이 한참 그 경제 붐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코비드 전까지 이렇게 이제 중국 마크를 달고 있는 그 건물들이 정말 이렇게 비행기에서 피노펜에 이렇게 내리기 전에 비행기에서 보면 정말 한 8, 7개가 동시에 지어지고 있는, 그렇게 큰 높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치는 영향, 일상에서 미치는 영향, 일상에서는 큰 거시 정치는 미시적인 관계에서나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예, 박진영 선생님 토론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권위주의 체제가 위기 관리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일반화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역량이 부족할 때는 상대적으로 권위주의 체제가 이런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수단에는 익숙하게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정도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위기가 심화되고 나면 오히려 권위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지금 제일 지적하셨듯이 제일 심각한 문제는 재정 적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뭐 지원금이라든지 이렇게 쓴 예산이 총 한 4억 달러가 넘는데요. 이것만 하더라도 한 해 정부 예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지금 이제 작년에 이미 했고 올해는 지금 상황이 지금 아주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정책을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체제의 능력이 다시 한번 이제 검증이 되겠죠. 상당히 이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또 그 중국 자본 문제. 사실 저도 이제 캄보디아에 작년에 못 가가지고 그 전에 가보면 프놈펜이라든지 시앙누크빌 이렇게 가보면 중국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중국풍이고 주변에 중국 말이 그냥 거의 대부분 중국 사람이 이렇게 막 쌓여 있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건설 부동산 부분은 그런 정상적인 수요 공급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 중국의 유휴 자본이 이제 갈 곳을 찾지 못한 자본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막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추세에 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본이 투입되었는데 이번 그런 위기 상황을 계기로 한번 중국 자본이 심각한 그 수익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투자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본들이 아마 집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뭐 계속 심화되겠지만 특히 이 건설 자본에 대해서는 올해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제 봉제 산업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중국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동 문제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이제 훈센 총리의 가부장적인 이미지, 과거의 그런 절대 왕정의 불교적 군주의 이미지, 뭐 이런 전략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계속 그게 실제로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동 정책에 있어서도 2013년 이제 총선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동자들의 표를 공략하는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정책들이 통하지만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임금이 이제 미지급되고 장기적인 실직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노동자들의 요구가 이제 터지게 되고 그건 이제 기존의 그런 가부장적 이미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이제 관건은 이제 그런 요구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제 잘 파괴 효과를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의 여러 민주화 사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엄청난 위기로 폭발을 하는 경우와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누적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정부의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또 어느 정도 뭐 탄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붕괴되는 이런 위기로까지는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노동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 이 훈센 정부가 또한 어떻게 이제 대응할 수 있을지 2020년에 비해서 이제 올해가 진짜 이 권위주의 정부를 시험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힘든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박진영 선생님께서 이제 캄보디아나 미얀마 노동 연구로 박사학위를 쓰셔서 이제 노동 쪽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질문에도 감사드리고 답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청중에서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정현수 선생님께서 답변만 해주시고 다음 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채팅창을 보셨나요? 안 지금 봤습니다. 네, 예, 채팅. 캄보디아 정치 네, 체제에 대해서 지금 권위주의로 규정하고 계신데 기존에 이제 선거 권위주의로 규정하신 것에서 더욱 강화된 권위주의로 평가를 바꾸신 것인지 지난 선거 이후에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후퇴를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시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념을 뭐 별도로 분리해서 쓴 것은 아니고요. 이제 체제 자체에 대해서 좀 치밀한 분석을 할 때는 이제 선거 권위주의라는 이제 개념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제 그건 왜냐하면 선거를 하는 권위주의와 선거를 하지 않는 권위주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이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 제가 계속 그냥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적 차이를 강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줄여서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미 이제 그런 권위주의 속성은 똑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위기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에서는 그 두 개념이 차이를 두지 않고 썼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현재 더 권위주의가 아주 이전에 비해서 더 강화되었다든지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권위주의 체제인데 그런 속성들이 이번 위기 상황에서 좀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2019년으로 따지자면 뭐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게 부각되지 않았다면 올 한 해는 이제 그런 점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크게 차이를 두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